소집 권한을 확보한 후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관리업체 변경에 관한 안건을 소집 통지서에 기재하지 않고 집회 당일에 현장에서 긴급 상정을 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집 통지서 출력물을 우편함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는 조금은 위험합니다. 이 안건 기재와 관련해서 의뢰인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미리 업체를 꼭 선정해 두고 그 안건을 기재해야 되는지입니다. 관리규약이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의결 종족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집 권한을 확보한 후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단 집회를 일주일 전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반드시 안건을 잘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업체 변경에 관한 안건을 소집 통지서에 기재하지 않고 집회 당일에 현장에서 긴급 상정을 하게 되면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하게 약 10일 전에 우편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소집 통지서에 소집권자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그 결정문 또는 취지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인이 없어서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 소집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집 동의서를 제출한 그 구분 소유자들 명단을 소집 통지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네 번째, 소집 통지서를 보내실 때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소집 통지서 출력물을 우편함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는 조금은 위험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집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 증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집 통지 우편물이 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나 준등기로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소집 통지서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집 통지서에 위임장 양식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반드시 소집 통지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관리단 집회 안건 준비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업체 변경에 관한 안건을 꼭 소집 통지서에 잘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안건 기재와 관련해서 의뢰인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미리 업체를 꼭 선정해 두고 그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취지의 안건으로 그 안건을 기재해야 되는지입니다. 안건을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지하고자 하는 관리업체와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는 관리업체를 정해두고 이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당연히 적법한 방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관리단 집회에서 충분한 찬성표를 얻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관리업체 선정 안건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 사전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적당한 업체를 선정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리업체 선정 과정을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에게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취지로 안건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구성할 경우에 사전에 관리업체를 정해두지 않고 집회 결의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집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가 나름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도 적법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인에게 그 임기 동안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약간은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하급심 판결들의 태도가 갈립니다. 즉 몇몇 사건들에서 법원은 이런 포괄 위임 방식의 안건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결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는 충분한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유자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과반수로 의결한다 라는 38조 제1항입니다.
관리업체 변경은 공용부문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안건으로서 관리규약으로 그 의결 종족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않았다면 방금 보신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의 동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요건만 불비되어도 관리업체 변경 안건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의결 종족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관리업체들은 관리업체 변경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에 관한 관리단지패 의결 종족수를 매우 가중시키는 취지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본 악덕 관리업체의 특징 중에서 7번째 특징인데요. 그런데 이런 독소조항을 포함한 관리규약은 대부분의 경우 적법한 제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관리단지패나 서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해당 관리규약 내용을 제대로 사전에 고지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규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동의서를 받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최초 입주 시에 키를 불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 서류들과 함께 관리규약 동의서를 끼워 넣는 방식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불완전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관리업체 변경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기존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 전문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규약이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의결 종족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리단지패를 개최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